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녹취를 근거로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실의 반박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냥 명태균 듣기 좋게 한 말일 뿐이지 공천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라는 강력한 반박인 겁니다. 이것과 별개로 명태균이 이 대통령과 영부인과의 어떤 신분을 이른바 주변에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윽박지른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반박은 뭘까요? 여당의 반박은 뭘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정치권에서 공개된 명태균 녹취 때문에 파장이 상당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저 명태균 듣기 좋으라고 얘기를 한 거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저 그런 대화였다라는 해명이 나온 겁니다. 당시 이 공천의 결정권자는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와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위원장이었다라는 추가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당시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이른바 명태균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당선자의 공천 개입의 증거다라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폭탄. 한국일보가 오늘 4면에 쓴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 녹취록 폭탄 터뜨린 민주당, 공천 개입 수사 특검법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영부인 특검 받으라라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이 더욱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유죄, 조선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돈봉투 살포 유죄, 민주당의 이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대법 유죄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돈을 전달한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중요한 범죄라는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를 당선을 위해서 이 돈봉투를 만들었고 뿌렸다라고 대법이 사건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돈 건넨 의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징역형까지 나왔는데 이른바 이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신형, 동아일보 5면입니다. 북한 ICBM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ICBM 화성 19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사 장면도 공개했는데 86분간 비행했다라며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화성 19형이라는 신형 ICBM을 북한이 발사했다라고 주장한 내용까지 뉴스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글쎄요, 뭐 화성 18이든 19든 ICBM 불법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왕좌, 중앙일보 8면입니다. 비아디, 전기차 왕좌 굳히기, 벤츠, 폭스바겐도 비상 걸렸다. 자동차 시장 전통 강자들이 자구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전기차, 비아디의 매출이 테슬라를 급기야 넘어선 건데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중국 전기차 업체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좌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자, 주제는 내가 김영선주라고 윤 대통령 명태균 씨의 녹취 파문. 그런데 어제 밤늦게 명태균 씨의 이 추가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녹취가 밤늦게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 녹취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이른바 영부인과의 관계를 내세워서 굉장히 고압적으로 자기를 과시했다라는 면이 드러납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죠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야.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 마시오.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하시오 제발. 이게 2022년 6월에 녹취가 된 걸로 추정이 되는 음성이 추가로 공개된 겁니다. 야, 이 4선, 5선의 여당 중진 의원에게 이른바 비속어까지 섞어가면서 굉장한 고성으로 윽박을 지르는 당시의 장면이 녹취가 됐는데, 김재현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은데, 명태균과 또 지난번 한번 세게 명태균을 비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 실체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굉장히 자기 과시형이군요. 자기 과시형일 뿐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은 그 명태균 씨에게 뭔가 엄청나게 그 의존하고 있고, 네. 더 나아가서 명태균 씨가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단순히 과시의 문제가 아니고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 그 상당한 정치적 공백기가 있고 또 지역구를 옮겼고, 그리고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네. 자신의 그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뭐 가스라이팅인가요?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결국은 관계가 형성이 유지가 되었고, 저 상태에서는 명태균 씨에게 잘 보여야 다음에도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을 명태균 씨가 쥐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같은 정치인 입장이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을 제가 잘 아는 편이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명태균 씨와의 이제 금전 거래 의혹까지 사실은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일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명태균 앞에 꼼짝 못하는 듯한 녹취까지 공개가 된 건데, 자, 한 가지 좀 의문인 것은 김최고 의원님, 본인이 지난 공천에서는 컷오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명태균 씨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인물로 굳건히 믿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이제 지금 그 상황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배려해서 공천에 배려하라고 해서 공천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네네. 지금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가 자신의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후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계속 정치 활동을 하고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면 명태균 씨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달라는 돈도 줘야 되고 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근데 저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면 참 이 나라 그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 갔느냐는 거죠. 네네. 김영선 전 의원의 주권자는 명태균이었죠. 그리고 명태균에게 세비 반도 1원 한 푼 떼지 못하고 바쳐야 될 정도였다면 저 지역구의 그 지역구 주민은 뭐가 되며, 또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고 국민의 대표로 믿고 그 인정했던 많은 국민들은 뭐가 되며, 하여튼 참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예. 자, 이 명태균 씨의 고성 녹취는 계속되는데, 김건희 여사를 권력을 쥔 사람으로 지칭하는 녹취도 공개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이랑 온천에서 윤석이 뭐라 할 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그냥. 2022년 6월인데 자 김영주 의원님, 김영선 의원이 무언가 명태균 씨가 하라는 것에 좀 반대되는 주장을 내세웠던 상황 같고요. 어쩌면 명태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의심하기 시작했던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자 이제 명태균이 갑자기 윽박을 지르면서 오야 권력을 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도 않아요. 무언가 있는 듯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있는 듯 내 말을 안 듣냐라는 거인데 이게 일종의 어떤 그 전형적인 무언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관계에서 저 사람이 의심을 하기 시작할 때 윽박지르는 뭐 그런 것 같다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명태균 씨가 아무리 뭐 가깝다 하더라도 당이라고 하는 공간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또 그런 공간에 줄을 대고 싶고 다양한 방법의 어프로치를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명태균 씨의 역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뭐 전략 공천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루어졌을 때 김영선 의원이 내 방식이 맞아서 내가 됐어 이렇게 우길 경우에 월급도 반띵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자기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정치 브로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롯이 내가 노력한 것으로 당신은 공천을 받았어.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인데 실제로 뭐 김영선 의원이라도 그런 얘기를 모르겠어요. 윤한홍 의원이 당장 사실은 명태균 씨하고 적대적 관계고 네. 실제적으로 후보가 왔을 때도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같은 사람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예. 이제 그리고 상대가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것이 명태균 씨는 경남 지역에서는 알만한 사람이 다 알아요. 뭐 사기죄도 지었고 뭐 막 말하자면 재판을 들락거리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오히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죠. 뭐 윤 후보나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알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얇으니까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고 명태균 씨는 나를 의심하느냐 나한테 도전하느냐 예. 이런 말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뭐 정확한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명태균에 대한 일종의 의심이 싹 틀 때 명태균이 오히려 고압적으로 어떤 영부인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부풀리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그러니까 다져가는 장면이다. 이번 공천은 오롯이 내가 한 그런 결과다라고 주장하고 왜냐하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육선의 배지를 명태균이 그러잖아요. 육선 안 될 거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면서 비속어가 있었는데 명태균이 육선을 못 해줬어요. 컷오프는 사실 굉장히 굴욕적인 결론인데 컷오프를 당하는 하지만 명태균 입장에서 계속 과시를 해야 된다. 내가 마치 육선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김구식 교수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 시점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2022년. 봐요. 2022년 6월이니까 2022년 5월에 이 보궐선거로 공천을 받아서 네. 당선이 돼서 5선이 된 거 아니에요? 아마 2020년 6월이면 21대 국회 이제 하반기 그 원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국회 부의장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실제로 국회 부의장에 출마를 했다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후명당은 모르겠습니다만 5선의 고지에 이제 도달한 이 김영선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가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나 등등과 이렇게 소통을 해보니 아닌 것 같다. 오다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너는 오야가 오다를 해야지. 너 지금 함부로 움직이면 너 안 된다. 육선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니. 뭐 이런 식의 저는 맥락 같아요. 제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추측입니다만. 네. 그래서 결국 뭐 2년 뒤에 2024년 금년에는 뭐 컷오프돼서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저 당시 상황에 그런 거 가지고 김영선 의원의 어떤 의지에 대해서 명태균이 저렇게 단칼에 예.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오야에 오다가 있어야 되지 네가 뭐가 되느냐. 예. 권력자 옆에 붙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아까 우리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정치의 5선의 중진 국회의원이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게 자체가 너무 자괴스럽습니다. 예. 너무 자괴스럽고 두 번째로는 저기서 명태균이 말하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는 거, 권력자 김건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명태균이 저런 이야기를 허장성세나 자기 스스로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한 게 사실이고 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몇 가지 명태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몇 가지 것을 했다고 한다면 예.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오갔는지가 좀 저희들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저 때는 이미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으로서 활동할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명태균 씨 같은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공직조차 맡을 만한 자격조차 안 되는 저런 사람에게 수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저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 도의적으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저 진돗개를 보면요, 그 주인에게 충직하다, 충성스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돗개는 그게 아니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따른다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게 될 때 자기에게 첫 번째로 알려준 사람이 제일 실력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일종의 착각인가요?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실제일 있고. 수도 있고. 예, 그 정보에 가장 잘 접근했으니까요.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그리고 오래 기억이 남을 겁니다. 진돗개처럼. 김영선 전 의원은 아마 이게 보면 공천이 발표되기 전날 알려주잖아요. 예. 그렇게 되었고 그것도 이 전후 사정을 설명까지 했잖아요.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서 당신이 공천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똑바로 해라 하면 진돗개가 주인 따르듯이 그렇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의장 출마 문제가 실제로 있었어요. 예. 그 당내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 부의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의원들이 아주 싫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당시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관계를 보면 김건희 여사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저런 무자격자가 우리 당의 공천을 받고 유권자들의 그 선출 유권자들의 표를 모아서 국회의원으로 재직을 했지만 그러나 또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서 지난 그 22대 총선 때는 국회의원 그 평가를 해보니 꼴찌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컷오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이 단적으로 지금 이 녹취 내용에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선출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이거든요. 그럼 지역 주민들에게 선출을 받았지만 지역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명태균을 주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치 진돗개처럼.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기괴한 현상들이 있는 거죠. 저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하루 전 이 당선자 신분으로 명태균 씨와 통화했던 그 대목, 과연 이 당선인의 공천 개입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남아 있는데요. 녹취 들어보시죠. 자, 이 녹취를 두고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자, 대통령실 해명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선 명 씨가 김영선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공천 관련 보고를 당시에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라는 반박도 냈습니다. 자,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당시 대표도 입장을 냈는데요. 윤상현 공관위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들고 간 적 없다. 그리고 이준석 당시 당대표, 윤 당선인은 공관위 보고받는 줄도 몰라.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고 있다라며 공천 개입 의혹엔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실 해명에는 불쾌감을 나타내는 상황이군요. 자,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녹취록에 의원님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공관위에서 가져왔던데 나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공관위에서 당선자한테 그걸 왜 가져갑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의원님 그 김건희 여사가 뭐 명태균 씨한테 윤상현 의원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했다. 그런데 저는 김 여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통화할 수가 없어요. 통화한 기억 자체가 없어요. 저는 김 여사가 저한테 그거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수민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백한 이제 공천 개입이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생각하면 매우 명확한데,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 수사팀장이셨던 게, 그리고 공천 개입 문제에 있어서 바로 징역 8년을 구형하셨던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계셨던 이제 서울지검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그 원심 공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담당을 했고요. 이 두 분은 누구보다도 이 공천 개입 문제가 어떠한 루트로서 어떠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당사자, 그 해당 검사로서 잘 알고 계신데, 이거를 뭐 문제 없다는 식으로 하는 거 정말 손바닥으로 이제 태양을 가리는 거고. 그래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 또 하나 좀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로 윤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 에 이어서 인적산중인데,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계속 덮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경선 이후에 명태균과 연락 끊었다 하셨는데, 또 대통령실 입장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 자체도 소통이 안 되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고, 전혀 이제 이러한 공천 개입, 본인이 징역 8년까지 구형한 사안에 대해서, 공천 개입에 대해서, 이런 거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회피하고 책임 없다고 한다? 또 있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과 나왔는데,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전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 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들 쫄짱부처럼 행동을 해요. 내 탓 아니야. 네 탓이잖아. 나는 잘 모르겠어. 발 빼고 있는 형국들. 이런 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발 빼고 있는 쫄짱부 같은 행동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와, 국민의힘 너무 잘한다. 잘하고 있다. 정말 박수치고 응원한다라고 과연 하실지, 오직 정치는 국민만 보고 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고 가시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녹취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공천 개입이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김재현 최고위원님, 네. 자, 대통령실에서 또 강하게 반박해요.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하도 그래서 말한 건데, 당선인 신분으로서 공관위에서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육성을 보면 보고를 하길래 그에 대해서 대선 때 기여한 바도 있으니까 김영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당선인 때는 이미 비서실 체제가 굳건하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보고를 했을 수도 있죠. 누구누구가 공천 신청을 했고 여기에서 누구누구가 겨루고 있다. 근데 김영선 의원과 다른 후보자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니 나는 김영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었던 분은 기존에 이미 이준석 전 대표죠. 당시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때 당시에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이미 그전부터 예. 충분히 공감대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녹취록 판문이 있기 전에 말입니다. 그랬고 윤상현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자신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진술 내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그 정도의 선에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공천에 개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공천이 결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개입을 했다,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과연 당선인이 정당의 당원으로서 공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나는 누구가 공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불법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말씀하신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한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공무원이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불법 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 전체가 선거 기획을 지휘하거나 선거 기획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그 행위로서 처벌을 받은 것이지 공천에 의견을 냈다고 해서 처벌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를 기획하는 경우 이거는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래서 예컨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당선시켜야 되겠다 해서 정무수석도 동원하고 비서실장도 동원하고 정책수석도 동원하고 해서 공약도 만들어주고 또 수사 사건도 중단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선거 기획에 관여하는 경우 이것은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특정 정당 즉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투표 동료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명백히 선거 개입 행위인데 이 공천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그 당시의 후보자 결정 과정에 자신의 의견 진술이자 의견 개진이거든요. 그것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처벌 근거는 없어요. 선거 기획 행위도 아니고 득표활동 행위도 하고 그리고 경선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선이 없었어요. 그냥 전략공천으로 후보자를 정하는데 우리 당 후보자가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입하는 행위 그 정도는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에도 단순한 의견 개진 내지 의견 진술의 경우에는 무방하다라고 오히려 나오는 그런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선인 신분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공천에 개입했느냐 이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는데 저는 공천에 개입한 것이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특히 직업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행위가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 즉 정당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하는 정상적인 활동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점에서 제가 도덕적으로 내지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죠. 정치적인 판단, 평가 그리고 야당의 비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자꾸 불법행위다. 이건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첫째 하나가 공천 개입이 과연 불법이냐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탄핵을 또 문제 삼는다면 재집중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해당 사안이 없고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재현 최고위원의 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논란은 대통령실의 어떤 기존 입장과 사실관계 내용이 배치된다라는 지적도 많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이후 윤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존의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냈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지금 해명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자도 안 받고 통화한 적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아쉬운 것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대응이 지금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죠. 예. 가령 뭐 실제로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왜 뭐 시점의 문제 예컨대 뭐 당선자 시절 취임 전이라서 상관없다. 실제로 의견 개진은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실제로 최소한 당에서 대통령실이 확인해가지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의견개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봤더니 문제가 없더라든지 이렇게 일관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앞에는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뒤은 때는 보고받은 걸 전제로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뭐 당선 말하는 취임 전이라서 문제가 없거나 이 정도는 아무 상관이 없거나 의견 개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계속 해명이 지금 뒤틀리고 있는 거예요. 전제로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아주 말끔한 깨끗한 해명을 하고 있지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 네. 그런 거고 지금 계속 연이어 그걸 방금 전수희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앞에 얘기한 것에 반대되는 녹취가 까여지면 그게 돼서 또 한 번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야당의 대변인이라면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대변은 대통령실 논평인 거예요. 대통령이 실제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자면 당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그런 논평 아닙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대통령실다운 논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본질은 이건데 김우식 교수님, 예. 두 가지 주장이 상충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뭐 엄청난 얘기들까지 나와요. 이른바 이 명태균이 했던 여론조사들, 그 여론조사들의 이제 비용을 이른바 김영선 의원의 공천으로 되돌려 받았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반면 이 대통령실에서는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이제 영부인과의 명태균과의 관계가 있고 명태균이 김영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그냥 당선인 신분이라 그냥 명태균 듣기 좋게 대충 둘러댔다. 공천은 관여한 바 없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너무나 다른 이야기인데 김무식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직접 공개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참 저도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만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조금 이전에 명태균 게이트와 좀 차원이 달리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명태균이 자기를 과장하고 허장성세하기 위해서 경남 지역을 무대로 해서 했던 정치 브로커 역할을 중앙 무대에 와서 좀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김건희 여사 보고 제발 좀 제가 항상 오지랖 좀 그만 떠시라.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지 말라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당대표도 이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법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놔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3대 해법 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저 사건은 뭐냐면요. 김건희 여사를 뛰어넘어서 대통령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심각하게 저희들로서는 지금 난감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까지 저희 생각했어요. 김건희 여사 저도 그때 선대위에서 캠프 있었기 때문에 여사와의 관계를 제가 알죠. 그러면 여사가 뭐 이러저러하게 소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하고 오지랖 넓게 소통을 했던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법적 처리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치도의적으로 문제가 있고 민심이 들끓으니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여사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저 녹취는 대통령이 튀어나온 겁니다. 대통령 육성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공천 개입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개입이냐 아니냐 이 여부와 상관없이 이건 뭐 만약에 강제수사 돌입하면 수사 결과를 보면 알겠죠. 두 번째 상황이 다른 건 뭐냐면요. 그전에 명태균하고 강혜경과의 진실 게임에서는 우리가 계속 방어를 어떻게 했냐면 저도 패널로 나와서 이건 강혜경이 전해들은 이야기다. 명태균이 하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야기다 생각했어요. 3자 이야기니까 이건 신빙성이 없다 했는데 명태균이 틀어준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저게 지금 명태균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를 자기가 과시하기 위해서 스피커폰으로 틀어준 걸 제3자가 녹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리 질이 안 좋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명태균이 저런 대통령하고 실제 통화했던 내용을 여기저기서 많이 틀어줬구나. 있구나 이게. 그리고 이걸 그러면 저거 하나만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는 어제 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입장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측면하고 명태균이 직접 녹취한 파일이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여기저기서 실제로 스피커폰으로 많이 틀어줬구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실의 대응은 정말 하지하책입니다. 왜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내놓습니까? 지난번에도 관련해서 이야기 내놓을 때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그게 결국 다 탄핵됐잖아요. 2번밖에 만난 게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경선 이유를 안 봤다고 그랬는데 2번 이상 만난 게 확인이 됐고 경선 이후에도 어제 통화한 게 나와버림으로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에 탄핵돼 버린 겁니다. 근데 어제 또 내놨어요. 저걸 또 어떻게 믿죠?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모든 걸 다 취합해 본 다음에 늦게 내놔도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에 나오면 그 입장 하나로 우리 여권 전체는 정리가 돼야 돼요. 아, 이거만 맞다. 이거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제가 우리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으로서 정말 난감합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른바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공천 개입 의혹일 텐데 사실 당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과정으로 공천을 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전략 공천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이 아니라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 저때 당시에 공천이 김명선 의원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당이 좀 반박하면 안 됩니까? 공개해서? 그것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기존에 여러 번 그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된 것이 대통령 당선인이 부탁을 했다 내지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알렸다라는 것이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전혀 새로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심지어 대통령 본인까지도 그때 당시에 어떤 전화를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저도 몇 번 그 방문을 했었지만 얼마나 많은 보고와 전화나 또 개인적인 인연으로 답변하는 그런 일이 많았을지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당은 더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명태균 씨 근처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도 많지 않았던 분이 결국에 공천 가능성이 많지 않았던 분이 공천을 받아서 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자신이 전체 의원들의 순위에서 꼴찌가 되어서 컷오프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공천 과정을 도와줬다는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메시지 이것을 폭로해서 개혁신당에 공을 세우고 비례대표 의원이 되려고 했던 그 파렴치한 이 배신 행위를 하고 있었고 명태균 씨야 말할 바가 못 되죠. 음성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의 은혜로 삼겠다고 해놓고 2년 만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폭로를 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거의 인질범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강혜경 씨라는 사람, 명태균 씨와 고용관계에 있었던가 또는 김영선 의원의 비서로 있었던 사람이 또 몇천 건의 녹음을 해서 지금 폭로를 하고 국회까지 와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등장한 것은요, 얼굴 없는 또 사람이에요. 이게 운전기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연구소 그 법적인 대표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데, 이 사람도 지금 새로운 더군다나 대통령의 음성을 지금 폭로하는 지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 역사적인 정말 이 사건, 이것은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는 무엇이 나올지 모르죠.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는 평생에 은혜로 알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김건희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온갖
속된 말을 다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심은커녕 정말 뒷골목 시정 잡배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마구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대통령도 놀랐겠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놀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스스로도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대응을 막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오늘까지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 뭐 불법이 아니다, 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가 없다.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이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가? 라는 논란도 계속 정치권에서 있어 왔는데 부친 묘소에 휴대전화 4개를 묻어뒀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부친 묘소에 대통령과 대화 담긴 휴대전화 4대를 묻어놨다. 저번 압수수색 때 가져간 건 우리 애들 거다. 다 불지르러 부친 산소 가는 길이다.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 감수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 중에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반박했어요. 명 씨는 아버지 죽음을 화장해서 뿌렸고 묘소는 없다. 명 씨가 어디 있는지 파악 중 빠른 소환 조사와 숨긴 증거물 확보에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아버지와 관련된 것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상황을 흔들고 있는 명 씨인데 이 명 씨가 하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이 당장 자기가 누군가에게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과시용으로 틀었던 그것이 녹음돼서 이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지금 하는 얘기가 대통령과 통화 더 있는데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에 묻어놨는데 내가 지금 불 지르러 가는 길이다 라고 했는데 수사 중이던 검찰이 우리가 이미 파악해봤는데 아버지 화장해서 묘소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언제 아버지 묘소라 그랬지 우리 아버지 묘소라 그런 적 있어요? 이건 또 뭔 말이에요? 부친이란 건 그냥 아버지 여러 사람의 아버지지 어머니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엄중한 상황이라 그런 식의 농담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 방식의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명태균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앞에 녹음 본인이 첫 민주당이 깐 것은 대통령의 그런 말의 중간이 생략돼 있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돼 있잖아요. 본인이 유리한 대로 뭔가를 몰고 가는.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뭐라 하냐면 좌파 애들 때문에 이걸 폭로하려고 했는데 다 묻고 가겠다. 지금 모든 이야기들이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해야 될지 처음에는 아마 사실은 현 정부에 대한 협박용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하나하나 수사가 들어가면서 이게 협박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를 깨면서 이제는 보니까 자신의 측근이 자신을 배신해서 민주당 쪽에 붙으니까 아뜨거라 싶어서 이제는 좌파 애들이라는 얘기를 본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건 빨리 듣는 게 훨씬 더 제가 경해지겠다. 판단이 지금 그렇게 갑니다. 처음에는 현 정권 누가 죽나 한번 까볼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형국이 정치판에 갈린 형국이에요. 자기를 접근해 있던 강 씨나 지금 그 파일을 준 사람이 다 민주당 쪽에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이 됐단 말입니다. 처지가 바뀌었다. 네, 처음에 깠을 때는 굉장히 협박용으로 깐 녹취가 까여지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해명합니까? 전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다.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예. 내용은 공천에 개입한 내용을 까면서 발언은 이건 대통령이 전혀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얘기. 자기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안 할 말로 정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까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것이 여야 격돌하에서 오히려 명태균 씨는 아예 그나마도 여권에 호소하는 것이 내가 살아남는 길이다. 입장이 완전 선회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정치권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5년,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었죠. 이제 항소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진적인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범죄다.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검찰 회유 설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2심에서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궁금합니다. 검찰이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사법 질서 교란 행위도 있었다. 소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법 방해 행위가 난무했다. 아나무인식 변론이다. 비상식적 주장으로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 라며 검찰은 강한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행동이 굉장히 파렴치하다. 그리고 구시대적인 정경유착이다라는 점을 이 구형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비단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어떤 뇌물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이른바 도지사의 방북을 기획하면서 그 일에 김성태를 자기가 끌어들여 놓고서 이게 발각되자 모든 행위를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굉장히 파렴치하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예. 검찰의 어떤 구형 이유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검찰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네네. 저는 뭐 검찰의 저 입장에 대해서 2심 항소심 재판부도 저는 합리적 판결을 내릴 거라고 보고요. 저기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이제 쌍방울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돈 뇌물 수수와 관련된 겁니다. 뭐 카드를 받아서 얼마를 썼고 돈을 받았고 뭐 굉장히 지저분한 그 거래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할 정도의 이제 안보에 대한 범죄라는 것은 대북송금에 관여했고 실제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가로 쌍방울이 김성태장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불법 송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을 찢다는 것이 이제 검찰의 일관된 결심의 요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마 2심 재판부가 나올 건데 이게 중요한 것은 1심에서도 9년 6개월로 해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대북송금이 검찰의 조작이고 검찰의 회의에 의한 허위 진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1심 재판부에서는 맞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고요. 이번에 2심의 결심 공판 이후에 2심 판결에서도 그게 똑같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중에 금년 11월 이번 11월 달에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이중교사죄는 곧 나옵니다만 대북송금 사건이 이제 막 재판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일은 걸릴지 모르지만 법리상으로 보면 그와 공범인 관계에 있는 이화영이 2심까지 1심과 똑같이 유죄 판결, 그것도 준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건 관련해서 대북송금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많이 바꿨잖아요. 예.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찰이 볼 때는 자기 스스로의 말 바꾸기를 통해서 검찰에게 모든 탓을 돌리고 심지어 김성태에게 모든 탓을 돌려서 오히려 김성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화영은 일관된 진술을 바꿔가면서 자기 진술 바뀐 걸 오히려 김성태에게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듯이 지난 그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주진희 의원이 틀었던 면회소에서 변호사가 주고받던 대화를 보면 당시에 진술을 번복했던 당시 이화영 부지사의 심정과 뭔가 숨기고 있던 내용 그리고 다시 부인이 와서 소란을 떨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와서 검찰청 와서 농성을 하고 또 개딸들이 막 이야기하고 하면서 다시 진술을 재번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우리 재판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전수희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이 조금 난감할 것 같은데 이 대표와의 이 대북송금 의혹과도 긴밀히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서 이제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이화영 증인 힘드시죠? 라면서 굉장히 좀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나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유죄에 대해서 전혀 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대목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갖은 금품과 뇌물을 받았다라는
개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 논평이 없어서요. 아마 개인의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논평을 하죠.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가 이화영 대변인은 아니고 변호인은 아니라서 당 차원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당 대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으로서 논평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 뇌물죄가 인정이 되려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뭐 계좌 이체라던가 뭐 CCTV에 현금을 준 게 찍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뇌물 공여자와 수여자의 직접적인 어떤 진술이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화영 지사의 진술의 신빙성, 김성태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구형과 그다음에 1심의 판단이 좀 달랐다, 그러니까 결을 같이 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1심도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겠지만 2심, 2심,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갔을 때 확정된 그 판단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 부합될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2심에서 아쉬웠던 거는 1심에서 이제 이화영 이제 전 지사가 그 부지사가 말을 바꿨던 이유가 검찰의 바로 회유라는 어떠한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민주당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현 정부의 이제 검찰 방식을 압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이제 정치 표적 수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 표적 수사로서 결국에는 이화영이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때려잡기,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이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작업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한 루트로서 이화영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게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이제 이번 1심 판결보다 2심에서 좀 검찰의 회유로서 이게 진술이 달라졌고 그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더 약간 가중치를 둬서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결심 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항소심 선고도 11월 29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11월에요. 뭐가 선고되냐면 김혜경 씨 사건 1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공판,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선고까지 11월 바쁘군요. 자, 일단 14일에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요. 다음 날 15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고요. 그 주 금요일에 이화영 부지사의 2심 선고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혹만 보면요. 자,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까지 11월에 뭐 대장동 빼곤 다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의 김재현 최고께서 보시기엔 사실 1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사가 인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으로 넘긴 돈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사리금이다라는 부분도 사실상 1심 판사가 다 유죄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2심 이화영 전 부지사 2심 항소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제로 쌍방울에서 800만 불을 북한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줄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이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입증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는 거 뭐 김성태 회장을 회유 협박했다. 또 자신을 무슨 뭐 연어를 주고 술을 먹이고 회유 협박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부분은요. 이 돈의 명목보다는 그렇게 북한이 송금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아니냐. 거기에 주로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된 거거든요. 아, 본인의 어떤 본의 혐의보다도 이 대표의 그렇습니다. 인지 여부를 방어하기 위해서 진술이 여러 가지 연결됐다. 지금까지 모든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회유 협박 주장 또는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바꾸고 하는 과정도 전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지막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기에는 이 사실관계를 덮고 사실관계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은닉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미국 법에서 말하는 사법방해죄의 유력한
그 혐의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미국 영미법이라면 징역 20년까지도 가해질 수 있는 그런 큰 범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과 관련된 진술을 바꾸는 것은 뭐 또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조작하는 것까지도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당이 민주당이 달려들어서 지금 뭐 검사 탄핵까지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재판에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해보겠다는 그 논리 하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법 방해 행위 또는 진실을 그 은폐하려는 행위에 이화영 부지사가 자꾸 부하내동하고 진술을 번복하고 오히려 검찰을 공격하는 이 행위는 파렴치한 사법 방해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징역 9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게 원래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해야 되는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도대체 이 참작할 사유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반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 발견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깊이 반성하고 또 관여된 사람들 전부 제가 자진해서 그 밝혀서 이 범죄의 그 진상을 드러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라고 검찰은 볼 겁니다. 네, 자 김용주 의원님,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파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 아까 그 달력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11월 1일이잖아요, 오늘이 이번 달이잖아요. 최근 정성호 의원, 이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께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유죄가 설사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만한 대항마는 없다. 김부겸 등등은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만약에 보세요. 몇 개가 유죄가 나와야 흔들릴까요? 14일 김혜경 씨 만약에 유죄냐 무죄냐.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위증교사, 이화영 2심까지 만약에 최악경우는 4개가 다 유죄가 나오면 그래도 안 흔들릴까요?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사실은 이미 지난 총선 때 쭉 부산, 경남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때부터가 이미 저한테 하는 질문 자체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느냐의 질문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 벌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지역에서 벌써 나오고 이번 있다. 이제 보궐선거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영광 군수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조국 혁신당이 1등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인데 그나마도 호남의 많은 어떤 그 유권자들께서 아직은 그래도 민주당 중심으로 모여라는 측면에서 선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돌직구쇼에서도 많이 밝혔습니다만은 9월부터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지사나 서서히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11월 달에 김혜경 여사 문제 뭐 유죄가 나오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아주 연이어서 이화영 2심까지 유죄가 중하게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요동치는 대안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다만 당장 이렇게 급변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해 준 사람들이 거의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급하게 지금 이제 개헌 논의를 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줄여보자. 뭐 4년 중임제 하면서 대통령 보고 임기를 4년으로 줄이거나 혹은 뭐 탄핵에 대한 얘기를 가열차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불안한 하루하루를 11월 달에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론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명의 날이군요. 이번 11월이. 바로 김정숙 여사입니다.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샤넬 본사가 임의 제출 방식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의 재킷을 제출했고요.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재킷이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감정이 의뢰됐다라는 겁니다. 재킷을 반납한 시점과 경위 박물관에 기증했다라고 앞서 이 전 정부 청와대가 밝혔던 해명이죠. 그 재킷이 이 재킷인지 딴 재킷인지
동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재킷도 포렌식이 돼요? 포렌식을 안 해도 알 수 있던데요, 다르다는 게. 아 그래요? 네. 다른 재킷입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입어서 좀 늘어나서 더 모양이 변형됐는지 모르지만 한글 글자 형태가 박물관에 있는 그 자켓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김정숙 여사가 원래 입었던 자켓의 한글 글자는 굉장히 조밀조밀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인천공항의 전시대에 있는 자켓은 한글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을 정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어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본인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옷이야 뭐 사람들이 입으면 입을수록 옷은 변화가 있어요. 형태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프로토타입 자체가 글자 크기 자체가 폰트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포렌식을 하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그렇다면 이 반납 시점이 불명확하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해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다만 이제 샤넬 측에서는 반납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수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인가, 받은 것을 저기 전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샤넬 자켓 논란과 관련된 탁현미 씨 등의 과거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옷을 좀 봐주십시오. 칼 라브레트가 샤넬에서 한국에서 3년 전에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한글입니다. 샤넬에 돌려줬더니 이게 한글로 디자인돼서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기증을 했고 우리나라에 기증을 했고 그게 지금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잖아요. 여사님이 샤넬에서 옷을 받았고 그 옷을 입고 돌려주지 않았다. 라는 의심. 그러면 너무 명백하게 그럼 샤넬은 옷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한 디자이너는 동일한 컨셉의 제품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패션계에서.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 자, 탁현민 씨는 뭐가 문제라는 거냐라며 반박을 하긴 했는데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샤넬 측에서 그 자켓을 보내왔다고 하니까 포렌식을 한다는 게 이제 탁현민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반납한 것으로 확실시되고 지금 인천공항에 전시된 걸로 확실시되는 그 옷과 동일한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포렌식이라는 게 휴대폰만 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 단순한 사건인데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하면서 입었던 옷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특히 그 옷값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후문들과 논란이 많았어요, 의혹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중에 하나가 이제 도드라진 사건이 이번에 이 샤넬 옷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마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증거는 명백하고 또 탁현민 씨나 당시 청와대 주장은 또 저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탁현민 씨를 비롯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이건 사실은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샤넬에서 자켓은 왔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자, 그런데 김남국 전 의원이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작심 비판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 소개글을 이번에 게시했는데 그러자 김남국 전 의원이 한가하게 책 장사나 하지 말고 촛불 선봉에 서라. 윤 정권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가롭게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있다. 눈치 없고 생각 없는 SNS 메시지 제발 자제해달라. 텃밭에서 농사나 짓고 독후감이나 쓰는 게 맞냐? 라며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매섭게 비판을 하는데 전수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부산 지역하고 전남 지역에서 이제 선거가 있었을 때 선거의 패배 요인을 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였기 때문에 졌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에서는 여러 가지 계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층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정권을 넘겨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실수인데 높은 지지율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 지지율 코인을 쓰지 않으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제 국민이 정말 180석을 주면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그 개혁 사항들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했나라는 그런 국민적인 특히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당원들의 분노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게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갔던 이제 대통령으로서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 김남국 의원이 그러한 그 당 내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당원들의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국이 굉장히 시국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거 뭘 하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친문이라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언행이나 발언을 굉장히 비난을 자제하고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지금 국민들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민생 파탄, 경제 파탄, 그다음에 외교 안보 전체적인 불안한 상황,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민주당 전직 대통령으로서 왜 해야 될 목소리를 안 내는가 그런 아쉬움들이 담긴 바로 SNS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야당 일부에서는 김영주 의원님 그 뭐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인지 알겠는데 뭐 쉽게 말해서 뭔데 김남국 전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저런 말을 하느냐 뭐 이런 내부의 비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지금 수사받고 있는 의혹이 많고 이재명 대표는 수사 단계를 떠나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한 친문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사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보고 재판받고 있는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선봉에 서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좀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좀 뭐 김남국 의원이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네네. 또 오히려 또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뭐 잊혀지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더 나서는 것 자체가 자제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더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그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앞장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무릎을 꿇리고 싶은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녹취와 관련돼서 침묵을 했고요.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의 입장은 뭘지도 전해드리죠. 한동훈 대표 이야기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 보고 듣고 2022년 선거 때 김영선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녹취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뭐 정상적일 때 할게요. 자, 카메라 치워주세요. 네, 만약에 실제로 공관위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서로 예의가 아니야. 일단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더 파괴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건 아마 뭐 당무를 보는 쪽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현재는 아직 뭐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당대표는 침묵, 원내대표는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하겠다. 당내 이제 중진들은 권성동 의원, 취임 전 대화 탄핵 사유 안 된다. 1호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다. 유상범 의원,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선거법 문제 없다. 정점식 의원, 친박 리스트를 공관위에 넘겨주며 공천 요구 위반 행위로 성립 안 됐다.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권성동 의원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또 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 판결된 선거 개입 행위가 아니냐, 공천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사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그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다가 전달을 하고 또 친박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경선 리스트까지 보냈던 행위란 말이에요. 1호 당원으로서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동훈 대표는 앞서 질문엔 침묵했지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물론 있지만 주로 미래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 개선책을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자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상 반박한 건데 특감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수사받아라 라고 이 대표는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당선인도 대통령 권한이 있다라며 앞서 이른바 당내 중진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을 한 건데 특감으로는 안 된다라며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도 반박을 한 셈이 됐군요. 옆에 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술 더 떠서 전쟁 조작, 계엄 공작, 반란 세력에 당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계엄이군요. 자, 어쨌든 특별감찰관 이제 당내의 어떤 해법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자,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관련 의혹에는 입장 밝히지 않았어요. 김철곤님. 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전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만으로도 안 된다. 이건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새로운 국면이지 새로운 국면이고 그것이 어제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됨으로써 이 기존의 그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여야에서 추천해서 직접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서 초점을 분산시킬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특별감찰관을 계속 주장하는 동력은 좀 떨어졌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검사 또는 더 나아가서 탄핵을 요구할 텐데요.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 보수 진영 내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혹시 그 실망을 하거나 또는 놀라서 분열하는 사태 또는 당 지도부의 내분 이런 쪽에서 보수 분열의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그나마 수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보수 단일 대우를 굳건히 하고 또 이 난국에서 보수가 분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훨씬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책 마련을 두고 서로 싸워서 지금 해결이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럴 상황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에서는 전수임 변호사님 특감으로는 안 된다. 좀 전 이재명 대표 말했고요.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끝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마리 앙투아네트, 김건희 게이트, 청나라 마쿠 정치. 이 말들이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외신에서 뭐 중국의 왕후망이라던가 그런 이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던가 뭐 로이터, 뉴욕타임즈 다 모두 외신들, 저명한 외신들에서 이번에 디올백 게이트라던가 김건희 게이트라던가 디올백 사건으로 터진 그 모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양평고속도로 탈세 의혹, 논문 표절, 경력 부풀리기 이 모든 것들을 외신에서 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한국 언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깥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한국은 이렇게 영부인이 너무나 화려하고 왕홍이고 유명하고 이러한 문제들 의혹에 계속 어떠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라고 왜 외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 걸까요? 가는 나라보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저는 이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입니까? 왜 국민들이 이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를 실시간 TV로 계속 현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은 집에서 하시고 정말 이제 와이프 말 잘 듣고 그렇게 국정에 개입을 하시는 거는 이건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랑은 집에서 하시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면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국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끝까지 김건희 여사 선택하고 싶으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결단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이었다라고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남 총괄 파병 북한 드론전 살피러 갔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죠.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고위급 장성 3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 지금 러시아에 온 북한군 고위 장성 3명이다 라며 우크라이나가 신원을 공개했는데요. 김영복은 군내에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맡고 있고 김정은의 군부 최측근으로 분류되고요. 리창호는 정찰 총국장입니다. 저 파병에 갈 사람이 아닌데 정찰 총국은 아시다시피 사이버 해킹 그리고 대남 공작 등을 벌이는 공작부서 총괄 수장인데 지금 러시아에 와 있는 사실이 좀 깜짝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리고 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금철 인민군 소장까지 우크라이나가 3명의 북한군을 이끌고 있는 3인방을 공개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실 전성훈 전 청와대 외교안보 전략비서관 모셨는데요. 3인방 이거 어떤 인물로 보면 되겠습니까? 부총참모장은 우리나라의 합참 차장에 해당이 되죠.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 파병의 대러시아 군사 외교를 총 책임지는 담당자로 보면 되시고 마지막에 그 세 번째 소장은 이제 실무 전투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조율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찰 총국장이 관계 상당히 좀 의외인데 왜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정찰 총국이 이제 대남 해외 공작 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군부 내에서는 누구보다도 해외와 대남 동향에 예민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전쟁 양상이고 또 우리 한국도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전쟁 양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고 또 북한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정찰 총국장이 가고 또 앞으로 향후에 대남 침투에 대비해서 한국군이 어떻게 이 전열을 재정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미리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대표단도 파견하지 마라. 국정원에 한 명도 보내면 파병이다, 불법이다, 탄핵이다 이러고 있는데 북한에선 우크라이나에 활용하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 공작하는 데 쓸까 연구하러 정찰 총국장, 공작기관장도 갔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거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저 현장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교훈을 얻어가지고 바로바로 우리 군사 교리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이 3인방이 김정은의 어떤 신복으로도 분류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파병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렸듯이 저 병사들이 이제 어떤 이탈이라든가 그런 불상사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신임할 수 있는 3인방, 새로 떠오르는 3인방이 되겠죠. 북한 군부 내에서는. 앞으로 저들이 이제 북한 군부의 중요한 실세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유엔 안보리에서 한미 북러간 설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As legitimate military targets, they will end up as mere cannon fodder, while the wages they are supposed to receive from Russia will end up squarely in Kim Jong-un's pocket. I do personally feel pity for these soldiers as a fellow Korean. It is tragic that they could have enjoyed a far better life only if they were born south of the DMZ. Pyongyang's treatment of its young soldiers, its own people, as expendable,
will be never forgiven. Should DPRK's troops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The DPRK and the Russian Federation are entitled to develop overall bilateral relation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military, and cultures. The statements about the North Korean soldiers on our front should not surprise no one because they all barefaced lies and they're trying to distract from truly significant problems that threate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we see. 자, 마지막은 이제 미국 통역사, 러시아의 통역사 측의 음성으로 나갔는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어제 한 매체가 젤렌스키 대통령 측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공식적인 교전은 없었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말했는데 곧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앞서 미국 측에서 굉장히 강한 경고를 했는데 시체 가방. 네, 그렇습니다. 시체 가방에 담길 것이다라는 정말 강한 경고를 했어요. 그 강한 경고에 김정은의 마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른바 저기까지 갔지만 실제 전투에 투입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가능성.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이가 저 유엔 차석대사의 말에 흔들릴 정도의 그런 정도였으면 파병을 하지 않았죠.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국경을 북한군이 넘는 순간 공격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경을 넘는 순간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네네. 일단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서방 각국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정은은 곧 실제 전투에 북한군을 투입시킨다. 반드시 투입시킨다. 지금 저기가 이제 겨울이 되면 전쟁을 못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전투를 좀 하거나 아니면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 되면 실전 전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북한군의 사상자도 꽤 나오겠군요. 뭐 전쟁이다 보니까 또 저기가 들판 평지 아닙니까? 뭐 은폐 시설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사상자가 나오게 되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건. 오늘 근데 북한이 화성 19형이다라면서 신형 ICBM까지 발사한 것을 공개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핵 전략에 뭐 김정은이 공언대로 핵 전략 능력을 늘리는 것도 있고 또 김정은 들어서는 앞으로 이제 차기 미국 행정부와 어쨌든 담판을 지려고 할 겁니다. 그럴 차원에서 볼 때 화성 18 하나 있는 거하고 화성 18, 19 두 개 있는 거하고 협상의 카드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이제 디스카운트를 하려고 들어올 테니까 여기서 미리 가격을 올리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그렇죠. 쉽지 않아. 이거 다 포기 못해. 두 개 있으니까 하나는 줄 수 있어. 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우리 거야.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미국 대선도 정말 머지 않았는데 과연 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막판이 더 거세질 수 있거든요. 점철될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 반드시 방송됩니다. 많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전문가들과 함께 이어가시죠. 자,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